여러분, 지금 이 순간 뉴욕, 파리, 하노이의 고급 레스토랑들에서 정체불명의 작은 노란 과일 하나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실 디저트로, 동남아에선 제사상 가장 가운데, 미국에서는 씨까지 먹는 미스터리 과일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죠.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껍질은 반들반들한 노란색의 규칙적인 세로 줄무늬가 있는 과일. 도대체 이 작은 과일이 뭐길래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정작 그 과일을 만든 나라는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대부분 그냥 간식처럼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이 과일은 너무도 특별했거든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아삭하고 터지는 식감에 상큼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이건 지금껏 내가 먹어본 과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비한 과일의 진짜 정체를 찾기 위해 저는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정의 시작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국의 숨은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푸드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클레어 밀러라고 합니다. 15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며 음식 문화와 식재료를 연구하고 기사를 써오면서 나름대로는 웬만한 미식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단지 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 식문화의 흐름마저 바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 저는 뉴욕 맨해튼의 브라이언트 호텔에서 열린 한 디저트 혁신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 농무부, 국제 푸드 디자인 협회, 그리고 몇몇 미슐랭 셰프 그룹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는데요. 초청 인원만 해도 북미 전역의 미식 평론가, 식재료 전문가, 고급 호텔 총괄 셰프 등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식문화의 최정예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신흥 아시아 식재료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발표자들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행사 하루 전 호텔 VIP 라운지에서 열린 프리뷰 디너에 먼저 참석했습니다. 라운지 중앙에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에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과일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었어요. 프랑스산 청포도, 멕시코산 드래곤후르츠, 이탈리아산 복숭아, 그 옆엔 금빛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작은 노란색 과일이 몇 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고 껍질엔 마치 예술가가 그려 넣은 것처럼 섬세한 세로 줄무늬가 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멜론의 변형 품종이겠거니 했죠. 그러나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 껍질의 질감도 크기도 무엇보다 그 향이 너무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상큼하면서도 약간의 열대 과일 같은 향기. 전직 과일 감별사 출신인 저조차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그 과일 옆엔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코리안 옐로우 멜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산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제 업무상 아시아 식재료에 꽤 깊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식에 대해서는 수차례 취재도 했고 김치나 고추장, 한우 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특이한 과일이 나왔다는 것을 왜 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 순간 호텔 소믈리에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이 과일 요즘 뉴욕 셰프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디저트계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 정도죠. 특별한 점은 씨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씨까지요? 그 말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씨를 뱉지 않고 그냥 다 먹는다고요? 예. 식감이 아주 특별해요. 겉은 아삭하고 속은 단단한데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먹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그 과일 하나를 반으로 자르고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상큼한 향이 혀끝에 닿더니 아삭한 식감이 이어졌고 그 다음은 폭발적인 단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씨를 씹을 때마다 또 다른 단맛이 뒤따랐어요. 달콤한데 물리지 않고 상큼한데 자극적이지 않은 정말 묘한 균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처음 맛보는 종류의 과일이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저트 재료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식감 미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처음으로 이 단어를 입력했죠. 코리안 옐로우 멜론. 화면에 나타난 건 바로 참외라는 이름의 과일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참외라 불리는 이 과일은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여름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최고급 호텔의 VIP 디저트 코너 한가운데 가장 고급진 조명 아래 놓여 있던 과일이 정작 그 원산지에서는 일상 속에 파묻혀 있고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과일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 한국은 이 과일을 세계에 자랑하지 않았을까? 이 과일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자. 이 과일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 정체를 밝혀보자. 저는 뉴욕타임즈 본사에 연락해 장기 취재 요청을 제출했고 다음 주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노란 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여정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탐험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정돈된 안내 표지판, 신속한 입국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조용한 공기.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체계적인 나라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라이지만 이상하리만치 친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뉴욕에서 그토록 고급스럽게 소개되었던 그 노란 과일, 참외가 정말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트의 과일 코너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담긴 노란 과일들. 바로 그 참외였습니다. 가격은 한국 돈으로 3,000원, 미화로는 단돈 $2도 채 되지 않았죠. 뉴욕 브라이언트 호텔에서는 10배 이상의 프리미엄 가격의 왕실 디저트로 팔리고 있었던 그 과일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과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사 먹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과일이 참외 맞나요? 직원은 웃으며 예, 요즘 제철이라 맛있어요. 참외는 여름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과일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는 이 특별한 과일이 평범함 그 자체였던 거죠.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 전문가로 알려진 박정우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식문화 심포지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분이셨고 이메일을 드리자마자 반갑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서울 종로에 위치한 박사님의 연구소에서 만나게 되었죠. 깔끔하고 조용한 연구소 한켠엔 한복을 입은 전통 음식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한국 각 지역의 식재료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참외에 대한 저의 질문에 살짝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클레어 씨, 참외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참외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과일이라서 그 가치를 오히려 잘 느끼지 못하죠. 박사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참외는 조선시대부터 귀한 과일로 대접받았으며 왕실에 진상되기도 했고 지역적으로는 특히 경상북도 성주라는 곳이 유명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주 참외는 한국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품종이에요. 기후, 토질, 그리고 농부들의 정성이 합쳐져서 맛과 식감이 뛰어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의 인기는 최근에야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주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고 곧바로 박사님께 도움을 청해 현지 농장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KTX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했고 거기서 다시 자동차로 2시간을 더 달려 마침내 성주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맑은 하늘과 넓게 펼쳐진 논밭이 참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통해 만나게 된 분은 장한수 농부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소탈한 인상이셨고 주름진 얼굴 속에서 따뜻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직접 참외를 재배하시는 분을 만난 건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농부님은 아주 친절하게 비닐하우스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지금껏 본 어떤 풍경보다도 인상 깊은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수백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안에 끝없이 이어진 노란 물결. 가지마다 조심스럽게 달려있는 참외들. 그리고 그 참외를 하나하나 돌보는 장한수 농부님의 손길. 농부님은 과일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은 오늘로 딱 117일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온도 체크하고 물 주고 손으로 잎 하나하나 닦아줘야 잘 자라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 알의 과일을 키우기 위해 이토록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농부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3대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 갈 때도 이 씨앗만은 품속에 꼭 안고 남으셨죠. 그 씨앗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고 믿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지 맛있는 과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세대, 아니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한국인의 신념과 정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주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머물고 있던 숙소의 창문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취재해온 수많은 식재료들과 비교해도 참외라는 과일은 단지 맛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이야기가 있었고 역사와 사람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감동적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 달 뒤 열리는 유럽 식문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문화 연구자, 셰프,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고 저는 이곳에서 참외를 단지 과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지켜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유럽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긴장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국의 작은 과일이 세계 식문화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왜 이 과일이 특별한지 납득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과일은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아주 큽니다. 한국에서 여름이면 누구나 즐기는 이 노란 과일은 현재 세계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기며 성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손에 꼭 쥘 수 있는 노란 과일, 줄무늬가 선명하고 껍질이 얇은 그 모습에 몇몇 관객이 고개를 끄덕였고 장한수 농부님이 손으로 참외 하나하나를 닦아내던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탄성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과일은 그냥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일 하나를 위해 121일 동안 매일 온도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잎을 하나하나 손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 당시 마을이 피난을 갈 때도 참외 씨앗만큼은 가슴에 품고 끝까지 지킨 농부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나카무라 겐지. 아시아 식재료 관련 연구자로 알려진 일본계 영국인이었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과일 한국에서는 참외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과일의 기원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예로부터 재배되어 온 마쿠아오리라는 품종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일본에서 전해받은 종자를 개량해 재배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제 가슴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그 과일의 원조가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씨앗의 기원이 어디이든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어떻게 지켜냈고 어떤 철학으로 키웠는가입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음식이나 식재료를 자기네 것처럼 포장하는 데 익숙한 나라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전해진 것을 두고 마치 독자적인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곳엔 장한수 농부님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참외밭을 배경으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린 두 사람의 표정은 수수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은 6.25 전쟁 당시 마을에 홀로 남아 참외 씨앗을 지켜낸 분입니다. 그 아들은 오늘날까지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참외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몇십 년간 그 씨앗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아닐까요?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고 어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한 미식 연구자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참외라는 과일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낸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느껴집니다. 천천히 박수가 퍼졌고 나카무라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취재보다도 더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참외는 단지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켜낸 사람들의 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땀으로 완성된 진짜 한국의 맛이자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온 노란 희망이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겠다고 말이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를 향해 한국의 참외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발표 이후 저는 생각보다 더 큰 반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여러 요리학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의 한 요리학교에서는 참외의 식감과 씨까지 먹는 특성을 활용한 디저트 수업을 열고 싶다고 제안해왔고, 독일에서는 유기농 디저트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참외를 포함시키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참외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요리사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는 서울의 한 프렌치 퓨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셰프 최유정이었습니다. 최 셰프는 참외에 대해 듣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참외요? 어릴 때 여름만 되면 엄마가 항상 잘라서 얼음물에 담가 주시던 과일인데 그게 그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와 저는 참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과일 디저트가 아니라 참외의 식감, 향, 그리고 색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유럽인들에게도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했죠.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메뉴는 참외 크림 타르트였습니다. 바삭한 타르트지 위에 참외와 유자 크림을 얹고 위에는 얇게 저민 참외를 장미꽃처럼 돌돌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외 젤라또, 마지막은 참외 마카롱이었습니다. 이 디저트들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 식문화 박람회에 처음 선보였을 때 외국인 참가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식감이 신선하고 과일의 향이 입안에서 터져요. 이런 과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한국적인데 동시에 세련됐어요. 그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노란 과일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깊고 따뜻한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참외 디저트를 영국 왕실 요리사에게 소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왕실 셰프의 주방은 한번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았고 이미 정해진 재료 외에는 거의 새로운 것을 들이지 않는 보수적인 문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연락하고 자료를 보내고 시식 요청을 하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실 셰프 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일 정말 그렇게 특별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국의 한 시식 행사에서 최 셰프와 함께 만든 참외 디저트를 선보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다소 신중하고 경계하던 이들이 참외를 한 입 베어 물자 그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감이 정말 독특하네요. 씨까지 씹히는 이 느낌 처음인데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고소하고 달콤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뉴욕에서 처음 그 과일을 봤던 날, 왜 한국은 이 과일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이제는 세계 앞에서 한국을 대표해 이 과일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문을 가졌던 그 뒤로 런던과 파리의 일부 고급 마트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참외가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6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약 10,000원이 넘는 수준이었지만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한국 참외씨까지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이 과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참외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만의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품고 키워낸 이제는 세계가 함께 즐기는 과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성주로 돌아갔을 때 장한수 농부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부님, 영국 왕실에서도 참외를 맛봤다고 해요. 농부님은 아무 말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외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네요. 저 산 너머에도 그분 참외밭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떤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한 농가의 성공도 새로운 디저트 트렌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민족이 수십 년 동안 정성으로 품고 지켜온 작고 노란 희망의 씨앗이 세계를 향해 피워낸 문화의 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참외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어쩌면 누군가의 정성과 세월이 담긴 과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참외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노란 과일 참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농부들이 지켜낸 씨앗이 세계의 디저트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 감동적인 음식의 여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